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한 북한이 위성이 목표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 규탄하면서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BTS와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와 안보,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어젯밤 극적 타결되면서 총파업이 취소돼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관련 분석하는 라이브 스테이션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이분 어디에 날개를 숨겨두신 걸까요? 미담과 선행이 끝이 없는 배우 이영애 씨 얘기입니다. 이영애 씨가 어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연일 들려오는 슬픈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이영애 씨가 전달한 성금은 국제 적십자 운동을 통해 가자지구 아동의 의료 지원, 구호품 전달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엄마도 아들도 절친한 친구도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60억의 상금이 걸린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오늘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현실로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초록색 운동복부터 세트장은 물론이고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 게임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드라마와 달리 진다고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참가자들은 목숨을 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60억이라는 리얼리티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직업도 인종도 다양한 456명의 참가자가 벌이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 드라마와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오징어 아니냐 하실 테지만 이젠 열대어의 지분도 상당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벌어진 일인데요. 따뜻한 제주바다에 살던 열대어 파랑돔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까지 올라왔는데 기존보다 개체수가 10배나 증가했다고요. 제주하면 떠오르는 다금바리도 울릉도 연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자연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진희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5궁금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요, 교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장가희 기자, 해당 전공의가 교수에게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네, 지난 20일에 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광주 대학병원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인데 담당 지도교수의 상습 폭행 때문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한 호소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전공의는 담당 교수에게 환자 앞에서 또 간호사 앞에서 맞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고 안경이 날아가서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또 목덜미가 잡힌 채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수술 결과에 따라서 이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실제 폭행을 당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환자들, 의료진들이 오가는데 분명히 손찌검을 합니다. 뺨도 때리고요.
또 복부도 구타하고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이와 함께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들어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신문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돼? 이게 한 대라도 안 맞습니다. 그게 어렵냐고.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부터 하는 거야. 그거 어렵냐고. 그거 어려워.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저기가 대학병원인지 어딘지 좀 분간이 안 갈 정도인데 교수님, 이 영상하고 녹취록만 보면요. 이거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기술 전문직의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예, 그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제 퇴행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직접 손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몸에 이제 그 감각이 느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반응 유형에 따라 더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이 높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저 기간은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했을 가능성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위 유형이 많습니다. 권위 유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서 권위를 느끼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앞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쁜 행동인데도 권위를 스스로 느끼려고 저런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용어 무슨 용어라고요? 고기술 전문직의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예. 그런 게 폭력의 있습니까? 상승작용이라고. 예. 그렇군요. 김지희 변호사님, 일단은 제자가 교수한테 이제 만행을 폭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계 질서도 있는 의료계고요. 그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피해자인 이 전공의 A 씨는 굉장히 이제 두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본인은 전공이고 여기는 지도라는 이제 교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나만 참고 넘기면 된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참아왔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 넘긴다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두면 나뿐만이 아니라 또 후배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내 세대에서 이런 악습을 끊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뉴스로 보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는 사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도 일단은 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이 지금 해당 교수로부터 지금 이 피해인 그 피해를 입은 이 전공의한테 접촉하는 것 자체를 일단 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예약된 외래 진료라든가 수술까지는 이제 하도록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임시 조치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약이 됐던 외래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일체의 진료에 이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배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조치를 취한 거네요. 네네, 조치를 이제 취해서 의료행위 자체는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대학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그 교수 역시도 지금 뭔가 계속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흥분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도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일단은 의사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갖는 지위도 있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 좀 엄숙하고 진지하는 건 맞는데 손찌검에 쇠파이프 이런 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의료기사로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라는 분들의 많은 어떤 상황을 좀 보긴 봤는데 실제로는 어떤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살리고 치료하는 의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 믿기지가 않고 이 전공의는 또 이 고통을 누구한테 치료받았을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자, 한 평범한 가정집 안에서요. 노인 300명을 상대로 정말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가희 기자, 이거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도 아닌데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어르신을 상대로 불법 치과 치료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가정집이 아니라요. 병원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내부에서 확인을 해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 안을 한번 살펴봤더니 각종 의료기기가 놓여 있고 정말 병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이 치과 의사 행세를 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등 진료를 보고 6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대학병원 얘기했는데 저기가 병원 그 학교가 그런데 일단 교수님 지금 나간 영상 보니까 이 진료실과 의료기기가 보이는데 해당 이 남성이 뭐 가짜 간호사 뭐 이런까지 두고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치과 관련 중국 면허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면허는 없는 거죠. 그냥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1층에 이제 CCTV를 설치해 놓고 신원을 확인한 무조건 예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뭐 그러니까 확인된 사람만 들여보내는 형태인 거고 실제 이제 치과 기공사라든가 사실 치과 이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분도 이제 고용해 갖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치과 기공사의 기공물도 공급 제작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리고 이제 겉으로 와서는 가정 주택입니다. 예, 지금 영상 안으로 보면 완전 병원이에요. 저기 병원인데 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김진희 변호사님 문제는 이제 또 압수수색 당시 보면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마취주, 주사, 뭐 소독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이 더 큰 피해자 예를 들어 사망자가 없기에 지금 망정이지 이거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나갔던 그런 영상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방치를 해놓고 엉터리로 이제 보관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뭐 이제 치과 치료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받기에도 가벼운 시술이 절대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나면 정말 뭐 하루 이틀은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시술이고 마취를 하고 또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생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노인들 면역력이 얼마나 또 약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이런 사건이라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가희 기자.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남성 황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는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요. 또 이 중 한 차례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서요. 타인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를 쓰면서 1년 3개월간이나 수사를 피해오다가 최근에야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정말 이 사기랄까요? 뭐 이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 금액이 일단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거 보상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 행위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인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타인한테 손해를 끼친 그런 이제 민법에 따르면 이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금액이 지금 뭐 단순히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지금 이제 억대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민사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수님, 이번 사건 피해자들 보면요. 아까 계속 얘기 나눴지만 소득이 좀 없거나 취약계층인 노인들입니다. 이 점을 좀 많이 노려봤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 신고도 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비교적 좀 저렴한 근데 사실은 저렴한 만큼 위험하죠. 그런 부분이 두 가지 이용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어떤 집중적으로 영업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기 행각이 6년 동안 사실 이어진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이걸 발견 못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두 가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교도소에서요? 네, 자문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거기서 정보가 나왔을 겁니다. 첩보가 뚫렸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제공되는 마취 관련된 약품들이 어디서 공급됐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뚫려 있는 거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전문 의약품의 소비에 대한 어떤 관리 영역이 지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만 확인했다고 하면 이런 6년까지 영업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경찰에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남성이요, 제가 한번 임플란트 시술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 보일지 사실 궁금합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It is a partnership in which close personal connections fostered. 이후 영국을 방문하는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방금 보셨는데 이 찰스 3세 국왕이 국빈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대관식 이후에 사실 네. 이번이 처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찰스 3세 국왕과의 이제 황금 마차 행진도 보셨고요. 이 의장 대장이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환영식이 굉장히 성대했는데 일단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성대했습니다. 이 의전이 성대한 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국 국왕이 1년에 초청하는 국빈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초청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국왕은 권례적으로 영국 국왕은 2명만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 거죠. 게다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 탈퇴한 이후에 이제는 유럽 연합들이 아니라 뭐 동북아시아라든지 세계 각국으로 어떤 외교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서 늘 동북아시아의 외교 협상 대상은 일본이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 이번에 국왕 초청 명의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저는 의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차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외교적 어떤 전환점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 보여요. 네, 뭐 의전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의전이라는 게 결국에 얼마만큼을 준비했느냐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의전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신경 쓰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영국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 티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실 근위대 사열, 그 예포, 황금 마차 행진 최고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북한이 어제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NSC 주관을 했는데 전제 결제 형식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윤석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우리 9.19 군사합의는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누구에게 좋으느냐라고 하면 북한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대한민국이 뭐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비행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초금속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들을 끊임없이 러시아와 중국과 손잡으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오히려 북한이 좋은 일을 계속 해주는 우리 쪽에만 족쇄를 걸게 되는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이상 이 9.19 군사합의가 존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데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있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이 군사합의의 효력들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건데 뭐 없애야 된다고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국가 간 합의해서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해나갈 수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효력 정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하게 됐을 때 그 후과를 감당해야 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측에서는 9.19 합의가 효력 정지되기를 또는 사실상 파기가 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바래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효력 정지를 해버리게 되면 북한은 당신들이 먼저 합의를 깼으니 우리가 더 강한 도발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그 도발의 수위를 더 강화하고 높일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도발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경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리스크된 입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사과하긴 했지만요.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암컷 논쟁이라고 일단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말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운 논쟁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이 속한 그 채팅방도 있는데 여기서 이원욱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설정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김재섭 위원장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최강욱 의원이 암컷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뭐 또 다른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는 몇몇 민주당 인사들이 했는데 하나도 납득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 자리가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라고 알고 있는데 뭐 탈당의 정치학인가라는 제목으로 갖고 책을 내신 걸로 아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의 정치학이 말이 되는 거면 쿠데타의 정치학도 말이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뒤에 정치학이라는 말을 뭐 위법의 정치학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정치학이 이 탈당이라는 말을 저는 정당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들을 전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성을 위한 정당,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했던 민주당에 굉장히 나쁘끄러운 민낯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석고대죄를 하고 반성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당이시기도 하고 뭐 여성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계셨던 다른 의원들께서도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지금 단체 방에서 이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왜 계속 두둔하고 또는 이 본인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방어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발언이고 이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인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같은 당 의원들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뭐 특정 언론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당대표라든지 사무총장 명의로 그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좀 엄중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엄중 경고하는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징계라든지 이런 구체적 조치가 뒤따라야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정말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실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것이 민주주의야, 뭐 XX야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칭한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비판을 이게 뭐 민주주의다, 뭐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본인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봤을 때도 그렇고 발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좀 나는 잘못 없다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보다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본인의 발언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최강욱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일리가 민주주의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본인 표현의 자유가 있죠. 대신에 거기에 대한 후과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저런 말을 뱉어놓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역풍들을 맞고 있는 건 역시 민주주의의 일환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네.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공직자로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저급한 삼류 정치다. 최강욱 전 의원 정계 퇴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최 전 의원이 사실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뭐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김대섭 위원장. 글쎄요, 그건 민주당 이제 마음이니까 뭐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이 말한 대로 본인이 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걸로 뭐 징계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대신에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할 겁니다. 저 말 그대로 역풍을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내세웠던 어떤 여성주의의 가치,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정당, 그다음에 여성에게 호소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최강욱 의원 스스로가 가장 먼저 자중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거가 없는 동안은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사실 뭐 엄정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섰는데 일단 뒷북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긴 합니다. 박성민 최고 일단은 최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사과한 건 아직도 없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죠. 당사자가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 논란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면이 있거든요. 또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민주당에 계속해서 있었던 논란들과는 달리 뭐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와는 달리 그래도 당이 좀 빠르게 입장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징계를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국민들께 우리의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다. 그런 점에서 엄중 경고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최강욱 전 의원의 행동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지금 뭐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좀 하시기도 했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뭔가 당 차원의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북콘서트 문제 발언이 나온 북콘서트 당시를 보면은 저희가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암컷이라는 단어가 원색적인 표현인데 이런 게 나오면서 주변에 같이 있던 의원들도 막 거기 약간 동조라고 하긴 그렇지만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웃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색을 하거나 그런 발언은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본인들 뭐 막말로 이제 사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거고 그 영상이 나간다는 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옆에 계시던 분들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제 그 의원 단체방 설정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계시던 분들이 좀 두둔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 당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번 주에 뭐 사과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5천만의 언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어제 대전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돌, 정치 아이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세 현장까지 방불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 현장 모습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제 현장 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5천만의 가지, 언어다.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본인이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뭐 5천만의 언어, 뭐 여의도 사투리를 넘어서 자기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에도 기차표 취소하고 3시간 동안 이제 국민들과 사진 찍고 이런 행위를 하셨을 때부터 이분이 마음이 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보여주는 행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이나 뭐 시민들에게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준비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출마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요즘입니다.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의도에서 쓰시는 분들,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니까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나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김재석 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거. 제가 거의 뭐 이건 출마 선언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의 메시지 안에 정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겼다.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애초에 진짜 정치의 언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정치적이다가 아니라 정치의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 출마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성문 최고. 일단 한 장관이 지역 방문은요, 이제 정치 일환의 그냥 법무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선을 또 긋긴 했습니다. 일단은 한 장관이 지역 맞춤형 발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대전 갔을 때, 뭐 그렇죠. 다른 데 갔을 네, 때. 대구 갔을 때 예, 특히 그랬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구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발언이 대구는 이제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적진에게 내어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산업화의 가치를 뭐 대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갔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네. 정말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으로 갔다면 아 여기 무슨 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 뭘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6.25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뭐 대구의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건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발언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 출마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중요한 것은 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자리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치인 한동훈, 마치 국민의힘에 영입인사로 입당한 것 같은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실 거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출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뭐 12월 개각 때는 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좀 반대 입장을 갖고 계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한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 일단 들어보면은 뭐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것도 진짜 정치인의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방을 주고받는 여당, 야당의 당 대표 내지는 원내대표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언급하면서 상대당의 그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뭐 거듭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할 것이고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정도가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정말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형적인 있다 모습을 이런 생각이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을 향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문을 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또 거침이 없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법인카드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카 수사는 사실 진행 중이기도 하죠.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이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책임을 좀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설전할 수 있는데 하시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서보겠다라고 하신 뒤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지역도 다니고 뭔가 여러 가지 지위를 활용해서 또 언론의 주목도 받으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선거 유세처럼 지금 다니고 계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일단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인데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위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론에 따르면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가운데서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면 총선 승리를 한다, 그다음 뭐 대통령 선거 승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인 인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늘 보수 지진영에서 1위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집도끼를 지키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역할들은 저는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 반면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경험은 없다, 예를 들면 전국 선거를 이끌어본 경험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지층을 이끌어내는, 지지층의 길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 오히려 또 다른 분들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선 그 선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끌어갈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의 카드는 아마 국민의힘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험지 출마는 그 한동훈 장관에게 어울리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방문했던 대구라든지 이렇게 보수 지지층이 강력하게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부터 서울의 어떤 보수 지지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구에 직접 출마를 하셔서 오히려 약간 전국적인 카드로 쓸 수 있게끔 지역구 출마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해 보도록. 고마워서 눈물 난다.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제 한 장관 말고도요. 대전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인데요. 자, 김재섭 위원장님. 네. 비명계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혁신 강연에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희망받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그리고 특히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로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본인이 몸담았던 과거 DJ 노무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의 이제 탈당으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나가든 어디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는 전제 아래에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그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던 국민의힘과 같이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죠. 다만 저도 저기서는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오시는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이 반명연대처럼 되면 안 된다. 반명연대.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승부를 보고 이념 노선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지 이 사람으로서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분들부터 뭔가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말한 빅텐트가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중하게 그 다음 뭐 공천이라든지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국민의힘으로 간다, 뭐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이상민 의원 말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로 보십니까? 많이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영은 하지만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총선 출마를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인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와 뭐 각을 세워가지고 반명연대처럼 돼버린다는 게 선거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이념적 노선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는 이후에야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뭐 출마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단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 그건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같이 해보자. 라는 식의 결합은 선거를 앞둔 야합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박성민 최고, 일단은 이 의원이 이제 숨 막힌다, 민주당에서 숨 막혔다, 이 정도로 좀 절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유쾌한 결별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유쾌한 결별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인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사실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당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고 쓴소리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쓴소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 민주당 안에서 끝까지 투쟁했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내부 투쟁이라고 하죠. 네. 근데 내부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내면서 지켜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가시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 해왔던 쓴소리의 진정성이나 취지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색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의원께서도 좀 거듭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원희룡 장관 아니겠습니까? 인 위원장이 이걸 두고서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명룡대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원희룡, 명룡대전. 김재석 위원장, 이거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구에 지난 지방선거 때 들어가셔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계양을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게 정말로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셔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대신에 본인은 승리하셨지만은 지난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참패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다시 계양을을 고집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국민들께서도 그걸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본인의 지역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 이거는 일단 큰 매치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도 이재명 대표가 크게 뭐 격차를 벌려가면서 승리를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그것도 제주도라는 보수정당 내에서는 험지라고 불리는 데서 제주도 지사를 했던 2번이나 했던 인물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에 조금 더 순풍이 불고 원희룡 장관의 개인기가 좀 발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쫓겨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원희룡 장관 하면은 예전에 일타 강사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일타 강사가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둘이 맞붙는 모습. 국민들 자체도 사실 되게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원희룡 장관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이제 계양을 출마를 고민하는 그 관점은 전형적인 이 체급 키우기 위한 본인의 좀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원희룡 장관께서 계양에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를 할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계양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맞붙는 모양새가 원희룡 장관한테는 좋을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하실 텐데 그중에는 분명 계양을 출마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험지 출마나 불출마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전국 선거를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당대표로서의 모양새 이런 것들까지도 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원희룡 장관의 바람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님 마지막인데요. 원장관을 시작으로 이제 국민의힘 뭐 중진들이라고 할까요? 험지 출마 계속 러시가 나올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이걸로 그칠 거라 보십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또 따라서 험지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떠밀려 오듯이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